지금 새마을은 올해 60여 개의 대학에서 본격적인 새마을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인문학이라고 그러는 그런 명제를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대학생, 청소년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보완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와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끌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젊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부터 새마을 정신을 전승해 주신다면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새마을운동이 이뤄낸 이 신화가 여러분들로 인해 연면이 이야기와 전설로 계속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후배들이 그때 우리 선배들은 이것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해냈는데 우리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제가 지난해 2021년 여러 차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 지도자님들께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고 며칠간의 숙박훈련에 참여하셔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행복한 삶을 사시려는 지도자님들의 의지와 열정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때 지도자님들로부터 받았던 감동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새마을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새기고 새마을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날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염홍철 새마을중앙회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새마을이 전 지구적 전환기에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본질적 가치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새마을 지도자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마을운동과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많은 부분이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의 성취는 대부분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었고 그 과정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마을운동의 공동체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마을운동의 공동체성이 과거 70년, 80년대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과거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현재를 사는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각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현재적 가치를 넘어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미래적 가치인지에 대해 제 나름의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2016년에 행정자치부 차관을 마치고 UN 간부로 3년간 근무를 한 후 지금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싱크탱크인 대전세종연구원장으로서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3년 내무부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 제가 한 일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대통령이 수여할 훈표창 심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새마을 업무를 공직 생활 내내 함께 했습니다. 1996년 내무부의 과장으로 있을 때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던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2년 광주에서 개최된 소득증대 촉진대회에서 말씀하신 친필초고의 보존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새마을 기록물 중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곳 새마을운동 중앙의 새마을 전시관에 전시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병풍으로 크게 확대되어 전시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실장으로 있을 때인 2014년에는 세계 새마을 지도자 대회 GSLF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새마을 리더십 포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매년 한국에 초청해서 각 나라의 새마을 사례를 서로 발표하고 한국의 지도자들과 교류하게 함으로써 새마을을 대한민국의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발전도상국들이 지역개발과 국가 발전에 가장 좋은 전략으로 새마을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새마을운동과 인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요즘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쉽게 딱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본질이다 라고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질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또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질을 설명을 하면 막상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에서 그것을 빼면 그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 즉 새마을운동에서 그것을 빼면 새마을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 특성을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면, 자조, 협동을 빼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마을운동에서 근면, 자조, 협동을 빼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근면, 자조, 협동은 새마을운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마다 새마을운동에서 과연 이 속성을 빼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질문을 해보면 어떤 것은 본질적 속성이 되고 어떤 것은 그 특성을 빼도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기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새마을 지도자, 마을길 포장, 또 지붕개량, 소득증대 사업 등등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이런 질문 과정을 거쳐서 저는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 또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이 공동체성이라고 그러는 것이 새마을의 아주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증대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 등은 많은 것들이 새마을운동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새마을운동의 본질이라고 하기 어렵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이라는 농촌개발운동이 물론 후에는 도시, 공장, 학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었지만 이 농촌개발운동이 갖는 특성은 한마디로 마을 공동체가 이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도자를 뽑고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또 사업의 성취 목표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지니고 있는 이런 공동체성은 자치와 분권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이라는 외형적 성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그 자치적, 민주적 과정도 돋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자치와 분권의 수준으로 보면 미흡하고 당시에는 정부가 상당 부분 주도적으로 앞장섰지만 소득이 몇백 불도 채 안 되는 50여 년 전에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의 시골 주민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했던 것은 경이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이 진실로 우리에게 준 것은 외형적 가난의 극복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지표를, 아니 인류 생존의 길을 수십 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새마을운동의 공동체성, 즉 마을 공동체를 통한 자치적, 분권적, 참여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화와 같은 성공의 이야기가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새마을운동의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공동체성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밝힐 근원적 해법인지에 대해서 행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성공 신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홀로 된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노인 고독사 기사가 날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지요. 노인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공동체 회복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오랜 옛날에 두 종류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냥도 홀로 다녔지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잡아먹혔겠지요. 또 사냥을 하지 못한 날에는 굶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또 혼자 사냥하니 힘이 모자라서 큰 짐승을 잡을 수도 없었겠지요. 무엇보다도 짝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후손을 남기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요. 결국 이들은 점차 도태되었습니다. 반대로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조상들은 맹수로부터 보다 안전했겠지요. 또 합심해서 사냥을 하니까 토끼 같은 작은 동물뿐 아니라 곰 같은 큰 사냥감도 잡고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냥감을 잡지 못한 사람들도 먹을 것을 나눠 먹을 수 있게 돼서 굶지 않을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 짝을 쉽게 만날 수 있어
후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습성, 즉 그런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겼겠지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겠습니까? 혼자 살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일까요? 아니면 모여 살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 살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즉, 우리의 유전자에는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모여 살 때 행복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아실현 욕구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얼마나 다양하고 또 욕구 간에는 어떤 순차적인 단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1943년 인간 욕구에 관한 학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5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단계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먼저 채우려 하고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 즉 안전 욕구가 나타나고요. 또 어느 정도 이것이 만족이 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 욕구와 마지막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를 차례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5가지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부터 차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숨쉬고 먹고 자고 입는 것. 즉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입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 또 때때로 화장실에 가는 것, 그리고 종족 번식의 본능, 이런 것들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포함해서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메슬로우는 최고 수준의 욕구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단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자기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창조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최상의 욕구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제4단계 존경의 욕구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더 발전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해내게 되면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해서 유발되는 동기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메슬로는 조직 속의 사람들도 자율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당연히 예외가 있고요. 또 반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 중에서 핵심은 메슬로우는 앞의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즉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안전의 욕구가 발생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욕구 발생의 우선순위를 부정하면서 한 시점에 동시에 2개, 3개 이상의 욕구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욕구를 차례대로 만족하는 대신에 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편의라는 이런 어떤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또 좋은 승용차를 남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는 그런 어떤 자아실현 욕구에 이르는 거의 모든 욕구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메슬로의 이론을 비판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수만 가지의 욕구를 유형화시켜서 인간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는가에 대한 동기 이론의 기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론은 심리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학문적 이론으로서뿐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 이론은 행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막상 행복,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행복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려면 쉽지 않죠. 통상 행복은 만족스러운 심리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하겠지요. 물론 그 하고 싶은 일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하겠지요. 아무튼 행복에 대해 많은 복잡한 이론과 논지가 있다고 해도 행복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욕구,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행복의 출발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 즉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 조건입니다. 즉 욕망의 충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 없고, 아까 얘기한 본질론에서 보면 그것을 빼면 그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본질이라고 하면 욕망의 충족은 행복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에서 욕망,
충족, 즉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빼고 나면 행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매슬로의 욕구들이 모두 공동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최고 높은 단계의 욕구인 자실현 욕구까지 전부 공동체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사냥하고 함께 생산할 때 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 도우면서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 또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안전 욕구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던 시대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두레와 품앗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농사를 같이 짓고 어려운 이웃도 함께 돌보았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생산을 하지 못하니 의식주와 같은 생존 욕구의 충족에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새마을이 수십 년간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좀돌이 운동도 옛날부터 공동체 내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이라고 부르는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즉 이 산업사회에서 돈이 공동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없어도, 또 같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함께 사냥을 하지 않아도 돈으로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공동체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동체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유전자에는 수만 년 동안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여 살 때 편안하고 행복한 유전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파괴된 삶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외롭게 두면 자칫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구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즉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는 철저하게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네 번째, 다섯 번째 욕구인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 역시 좋은 공동체가 있을 때 극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받는 것에도 질과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합니까? 당연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최고의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만들어서 달아주고 엄마 아빠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매년 똑같아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처럼 공동체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으로부터 존중받고 나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는 터전이기 때문에 가장 수준 높은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이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진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 정치인들과 같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외형적으로는 많은 팬들을 지니고 인기가 많아 존경받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인기가
행복과 연계되지 않는 것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즉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만 올려도 좋아요가 수십만 개 달리는 그런 인기 속에서도 언뜻 공허함을 느끼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이유가 공동체의 바탕을 둔 존경이나 자아실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즉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라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행복과 새마을운동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전 인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적 가치로서 새마을운동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는 환경 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아야 인류가 생존합니다. 탄소 중립을 통해 온난화의 진행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100년 안에 인류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을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의 증가 요인으로서 산림 벌채, 야생동물 불법 거래, 집중화된 동물 사육, 기후변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환경 파괴는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기후변화는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자연환경 파괴와 연결되어서 인류를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지구화와 온난화는 이들 바이러스의 감염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지름길은 개개인의 생활 방식, 즉 생활 태도, 또 개개인의 삶의 방식, 인생관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의 방식, 즉 행태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삶의 태도가 국가 단위의 노력으로 쉽게 바뀔까요? 아니면 공동체 단위의 노력으로 더 쉽게 바뀔까요? 당연히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해서 이 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구성원 개개인을 소외시키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고 협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활발히 살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움직여야 개인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고 이런 개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지구를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위기에서 살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사는 마을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와 안전욕구를 해결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우리 스스로 뽑은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동네 자치, 마을 민주주의를 통해서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마을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경제적 성취보다 더한 정신적, 심리적 성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의 역사는 이제 신화적 이야기로 연면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신화적 이야기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인간의 조직과 역사에서 신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화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은 내가 한 일 중에서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끊임없이 그 기록을 되새김질하는 과정입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 자부심과 긍지의 기록은 되살아나서 나를 강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또 하나의 대견한 기록을 내 삶의 여정에 추가시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말처럼 성공해본 사람이 계속 성공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은 노벨상 수상자의 제자들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소에서 또 받습니다. 보람, 열정, 역경 극복 등 성공의 기록들을 잘 보존하고 이를 끊임없이 되살려 후배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은 조직이 얼마나 강한 조직인지를 결정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석학은 인류의 역사를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큰 흐름으로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현재 우리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같은 다른 종류의 인류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만이 신화를 창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인지혁명 덕분이었다고, 인지혁명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화는 특정 집단이 믿고 공유하는 상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신, 이념, 제도, 또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화폐, 돈 이런 것도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그 상징을 만들고 같은 상징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서로 협력해서 외부 환경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피엔스의 능력이 육체적으로는 약한 그들을 먹이 사슬의 정점에 올려놓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화는 상징의 이야기로 잘 엮어져서 대를 이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신화는 이야기의 창조와 또 창조된 이야기의 되새김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단군 신화라는 상징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 상징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등 어려운 시기에 단합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신화의 기능입니다. 강한 조직은 신화가 있는 조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 해냈던 성취와
보람을 재미있는 얘기로 엮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포장해서 후배들에게 되새겨주는 조직, 스스로를 칭찬하는 조직은 강합니다. 소통하는 조직이 불통하는 조직보다 강하다고 할 때 신화가 있는 조직은 세세년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소통할 수 있어서 아주 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신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끝내면서 우리 지도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가치가 있는 일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반만년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새마을 지도자들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긍지, 자부심, 존경, 자아실현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욕구 충족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새마을 지도자들의 후배들입니다. 선배들의 신화를 듣고 그것을 잊고 계승하려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화를 젊은 후배들에게 전승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은 올해 60여 개의 대학에서 본격적인 새마을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인문학이라고 그러는 그런 명제를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대학생, 청소년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보완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와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끌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젊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부터 새마을 정신을 전승해 주신다면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새마을운동이 이뤄낸 이 신화가 여러분들로 인해 연면이 이야기와 전설로 계속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후배들이 그때 우리 선배들은 이것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해냈는데 우리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이 작동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